오늘 세미나 수업은 서울대학교 지금 방사선 중요학과에 계시는 허윤석 박사님께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원주까지 오셔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허윤석 박사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석 박사님은 이제 2013년에 성균관대학교 의공을 전공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거의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 헬스 메디컬 이퀴먼트 비즈니스 부 사업부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하시고, 또 그 중간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UCSF에서 포닥을 한 3년 정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의학과 쪽에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 서울대학교 방사선종합과에서 지금 의학물리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영상 쪽, 그다음에 또 의료 쪽 관련돼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관련해서 많은 조언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실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잘 듣고, 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다 강의 듣고 나서 또 우리 학생들 좀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서 어, 궁금한 것들, 그리고 또 진로와 관련해서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허윤석 박사님 뜨겁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세한,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병원, 방사선 종양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 제가 지금까지 아까 이제 양력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이제 해부학과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는 학부 전공은 컴퓨터 전공이었고요. 회계학과를 전공하고, 이제는 회사는 의료 영상이니까 레디올로지 쪽, 그다음에 지금은 레디오 온콜로지 쪽을 해서 아마 좀 다양한 분야를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방사선과 학생분들, 대학원생들이고, 이분 여기 출신들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이 분야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선배님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나 뭐 연구에 대해서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간단한 설명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부학과, 영상의학과, 그다음에는 방사선 종료학과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진행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연자분들은 본인의 뭐 좀 스킬이나 아니면 연구들을 좀 깊이 있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좀 두루두루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어디 필드를 가든 간에 이런 일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먼저 알고자 해서 좀 다양한 얘기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외학과 쪽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연구했던 거는 펫 MR입니다. 물론 펫도 여러분들도 이제 나 수업을 다 들으셨으니까 펫이 뭔지 MR이 뭔지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이미 펫 MR 기기는 이미 병원 내에 다 설치되어 있고, 이게 제가 연구한 게 거의 20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네,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런 펫 MR, 그 다음에 스펙트도 새로운 스펙트, 그다음 요즘 되게 핵의학 쪽에서 이제는 핫한 분야긴 한데 방사선 의약품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그냥 던 연구들을 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핵의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핵의학과라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병원 내 가면은. 그래서 이제는 해외학이랑 영상의학이랑 방사선 종류학과가 뭐 따로 돼 있지만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레디올로지라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해외학이랑 영상의학이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특수한 경우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해외학이라고 하면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가 표시된 방사선 물질을 이제 인젝션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물질을 저희가 특별한 카메라, 뭐 패시든 스펙트든 감마 카메라로 디텍션을 해서 그거를 영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어디서 이제 발현을 하느냐, 나오느냐가 이제는 보통 캔서라든지 아니면 하트 디지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는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것들을 미리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화하고 진단을 하는 게 핵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쇄대학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데는 뭐 저기 나와 있는 플로리네이틴 같은 게 FDG라고 저렇게 만들어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 베타 에미션이 나와서 베타가 나와서 베타가 이제는 근처에 있는 전자와 는 쌍소멸이 일어나면 거의 180도 방향으로 이제 감마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 511kV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가 거기서 나오는 코이선스 이벤트를 가지고 저희는 이 위치, 이 라인에서 이 방사선 동영서 나왔구나, 거기가 암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이제 아래 같이 이제 프로젝션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이노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런 거를 영상화를 하는 게 주로 이제 펫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펫을 가지고 처음에는 MRI랑 같이 컴바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통 펫CT라고 해서 많이 있는데 왜 CT가 있어야 되느냐, MRI가 있어야 되느냐 처음에 이제 의문이 들긴 할 텐데 아마 이제는 아까 펫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거는 굉장히 잘 나온 이미지긴 한데 보통은 펫을 가지고서는 해부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거는 얘는 몰리큘러 이미징이라고 해서 어디 쪽에서 많이 이런 방사선 동요가 나왔는지를 알고 레졸루션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면은 사실 CT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CT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펫의 특수한 커렉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PET-CT가 붙어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PET-CT만으로 부족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 티슈 같은 경우는 MRI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CT로 추가적인 방사선 피폭을 더 줄이고자 펫 MRI가 이제는 조금씩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MRI는 또 특수한 경우가 있죠. CT랑 다르게. 이제는 MRI는 이제 자기장이 있고, 마그네틱 필드, 그레이트 필드, 그다음에 라디오 프리퀀시 필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뭐 예전이긴 하지만 저런 컨벤셔널 펫 디텍터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게 되면 이미지가 저렇게 뭉개집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저런 반도체 센서, 요즘은 다 커머셜한 펫은 다 저런 식으로 반도체 센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반도체 센서가 들어서 마그네틱 필드의 영향을 덜 받겠다라는 게 이제는 해결 방안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RF 프리퀀시, 그러니까 RF 필드, 그러니까는 라디오 프리퀀시가 이제 막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저런 식으로 이제는 왼쪽이 일반적인 패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RF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컨테미네이트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노미널한 시그널 대비 이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필요 없는 시그널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필터링 할 거냐라는 게 처음에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게 이제 그때는 병원이랑 저희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니까 좀 이런 실험의 환경에 대해서 카이스트에 있는 이제 클리니컬한 3테슬라짜리 MRI를 이제는 저희가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모듈, 디텍터 모듈을 넣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막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필터링을 해보자.
두 번째로 시그널이 들어올 때 이제 디지타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펫 시그널의 특성만을 가지고 조금 처음부터 필터링을 해보자. 그러니까 두 가지 필터링을 다 컴바인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을 개발 모듈 레벨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먼저 타겟은 브레이크패드로 했고요. 그래서 저렇게 모듈화를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저 맨 끝에 이미지를 보게 되면 얘는 RF 시그널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보온에 MRI 보온에 있을 때 없을 때 이제 팬텀 이미지긴 하지만 펫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 근데 동시에 이제 펫과 MRI 시그널을 얻어서 저렇게 퓨전하는 것도 예, 저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좀, 뭐, 지금 현재 커머셜 돼 있는 펫 MRI랑 좀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펫 MRI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멘스, 뭐 필립스, 그 다음에 뭐 알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유나이트 이미징까지 다 펫 MRI가 개발돼서 그냥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실딩이 제일 문제고요. 어떻게 실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펫 시그널이라든지 MR 시그널이 잘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펫시티 중에 시티의 이미지를 가지고 펫의 영상에 코렉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MRI로는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면 좀 많이 힘든 작업이 있습니다. 나는 CT에서 나오는 CT의 어테뉴에이션 맵이랑 MRI 시그널에서 영상에서 나오는 어테뉴에이션 맵이 MRI는 어테뉴에이션 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MRI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CT의 어테뉴에이션 맵을 만들 수 있는지 뭐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정 작업을 해서 저런 패드MR이 지금 최근에는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 M7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국내 거의 유일한 이제는 소동물용 펫 MRI. 그건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재석 교수님이라고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상용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저건 소동물용으로 나와서 이제 펫과 MRI에 동시에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펫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펙트라고 해서 펫과는 좀 다른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얘는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해부학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고요. 아까 이제는 펫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으로 오일리 케이블 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이제 디텍션을 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지금 헤드가 하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얘는 두 개의 헤드가 보통 있죠. 아니면 뭐 헤드가 세 개일 수도 있는데 두 개의 헤드가 360도를 돌면서 쟤는 시끌 포톤이 나오는 거를 디텍션을 해서 네, 이미지화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하는 거는 사실은 저렇게 펫이나 뭐 스펙트나 거의 동일합니다. 각 각도에서 얻은 프로젝션 이미지를 사이노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리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플로리네이팅이나 서로 그 동위원소가 서로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주로 스펙트는 이제는 테크네슘 910M이라는 저런 동위원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펫과 스펙트하고 뭐가 다르냐를 보게 되면 아마 여기서 이제 뭐 크게 다섯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펫이 그 레졸루션이 훨씬 좋습니다. 스펙트보다. 그다음에 스펙트는 다양한 에너지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폴리메이터를 가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레졸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되고요. 이런 이제 레졸루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는 펫이 훨씬 더 좀 스펙트보다는 훨씬 좋은 게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오일리 캐브라는 특수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 플로리 8라든지 오른쪽에 보이는 뭐 카본 11, 옥시즌 15 같은 것들을 동시에 넣어봤자 오일리 캐브라는 게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방사 동위원소를 구별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펙트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에너지 대역이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이제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인젝션해서 서로 이미지화를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죠. 뭐 그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큐시션 타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펫이 더 빠르고요. 스펙트 같은 거는 이게 회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지를 보는 것도 펫 같은 경우는 센터가 제일 좋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나빠진다고 하면 스펙트는 외곽이 제일 좋고요. 센터로 갈수록 아무래도 디텍터보다 더 멀어지기 때문에 더 이미지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른쪽에 이제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뭐 딱 봐도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건 펫이고 나빠 보이는 건 스펙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디멘샤를 이제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펫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펙트도 찍으면서 이런 어느 정도의 액티비티가 제대로 잘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사실 정사각인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약간 시메트릭하고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있다면 사실은 디멘샤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약간 어시메트릭하고 액티비티도 좀 떨어지는 이런 영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로우 에너지, 로우 하이 레졸루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볼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포토모티브, 그러니까 진공관을 사용한 이런 이제 PMT 튜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PM 튜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는 그뭐 감마레이가 들어오게 되면 포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전기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여기서는 카드뮴 징크 텔루라이드라고 해서 CGT라고 하는데 CGT라는 이제 물성을 사용해서 디텍터를 만들고 그게 현재 지금 상용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오른쪽을 보게 되시면 확실히 이 CGT라는 물성 그러니까 디텍터가 훨씬 더 컴팩트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에너지 레졸루션이 기본 기존에 있는 PMT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에너지 분행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거죠. 다만 아직 좀 비싸기 때문에 면적 대비 가격대가 좀 나가기 때문에 좀뭐 그런 위험 좀 약간의 커머셜을 하기 위해는 조금 아직 부담이 되긴 하죠. 뿐만 아니라 좀 이제 홀바디 같은 스펙트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는 투 헤드가 가진 일반적인 스펙트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전신을 다 찍으려고 하면 헤드부터 한 바퀴 돌고 또 배드를 또 움직이고 또 한 바퀴 돌고 배드를 움직이고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홀바디 스펙트라고 해서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RSNA라는 학회 가서 찍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어떻게 디텍터가 움직이는지는 뒤에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체 모양에 따라서 디텍터 헤드가 나와서 한번 쫙 찍고 끝나게 됩니다. 좀 약간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이게 처음에는 왼쪽에 보이는 사실 카디악 스펙트, 심장만 찍는 스펙트 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얘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처음에 이것도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제가 UCSF에서 포닥을 할 때 위와 같이 이런 아이디어를 교수님이 주셨고 이거를 구현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는 좀 며칠 이제 밤새면서 구현을 하는 방법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헤드가 동시에서 돌게 되고 각각의 프로젝션 이미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는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수입을 했을 때 얻어지는 그 이미지들을 잘 조합을 해서 각 각도마다의 프레션 이미지를 획득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리컨을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방법들은 이제 오른쪽에 네, 뭐 약간의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CC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렉트로 들어온 포톤을 다이렉트 전기 신호로 변형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만 가지고는 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다 뭐 다들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사실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디텍트된 디파치된 에너지나 위치 정보까지만 알 수가 있죠.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정기적인 특성을 가진 예를 들어 CC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픽셀들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차지가 옆 픽셀과 쉐어링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은 사실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게 이제 CCT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왜 큰 문제냐고 하면 이런 차지가 쉐어링 되고 안 되고는 확인해 보려고 하면 이쪽으로 이게 이제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테크니슘 1919M의 140 케브가 나오는 에너지 스펙트럼인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샤프하게 그러니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시그널을 보게 되면 로우 에너지 쪽에서 이렇게 테일링 이펙트라고 해서 쭉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즉 에너지가 다 모두 다 140 케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지가 쉐어링되고 옆 픽셀로 퍼지기 때문에 사실 로우 에너지 쪽에 이런 식으로 좀 테일링 이펙트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사를 하려면 이런 이제는 FEM이라고 해서 또 다른 툴을 사용해서 좀 적용을 해야 됐었고 뭐 네, 그건 좀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사실은 이 차지 쉐어링과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스펙트 같은 경우는 서로 두 개 다른 에너지를 가진 금마 선원을 가지고 이미지화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오른쪽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사실 이거를 구분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센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여기서는 테크니슘인지 아이오단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에너지 레졸루션이 굉장히 샤프하고 좋으면 그 구분하기 더 쉬운 거죠. 그게 이제 CGT의 장점인 겁니다. 그 장점을 여기서는 이런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 차지 쉐어링 이펙트를 어떻게 모사를 하느냐. 그래서 이런 사실은 그런 것들도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꽤 오래 전에 이미 이제는 다른 논문들에서 이미 다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게 직접 이거를 푸는 것보다는 아까 폼솔이라고 하는 멀티피직스 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CGT의 특성을 가지고 물성이라든지 픽셀 사이즈라든지 픽셀 간의 갭들 정도를 다 정보를 주고 이걸 다 메시화를 한 다음에 각 메시별로 이런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이런 이제 차지 인덕션 맵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각 어느 부위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들이 100%다 디텍션이 되는지 아니면은 옆으로 차지 쉐어링이 돼서 좀 더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디텍션이 들어오는지 시그널이 들어오는지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시스템만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제와 유사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좀 프로시저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MC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게이트든 지한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아웃풋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전에 이제는 이런 CI라는 차지 쉐어링 한테 인덕션 에피션시 맵을 구한 다음에 얘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조금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우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이제 뭐 안에 크리스탈 내에서 스캐터링이 얼마큼 일어나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차지 인덕션 이피션시 맵도 적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해줄 거냐 디지타이징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스캐터 코렉션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을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와 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번에 이런 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방법별로 이런 식으로 리컨을 해서 브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뭐 니마 팬텀이라고 해서 바디를 표현한 팬텀이고 아니면 아까 그 디멘샤를 판단할 때 저희가 이제 저런 식으로 강글리아 쪽에 이미지화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이제 다 시뮬레이션 결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더 실제와 좀 비슷하게 좀 진행을 해본
네, 할 수도 있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팩과 스펙트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이제는 어, 좀 치료 쪽입니다. 라는 진단이 아니라 치료 쪽인데 요즘 이제 해외 이쪽에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다운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별로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페다말 이후에. 근데 페다말이 사실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고 그 이후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이제 펫으로 좀 빨리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각광받으면서 좀 막 부흥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방사선 의약품으로 세라피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주로 이제 외부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사람 인체 내에 방사선 동위원소 특별한 이제 이런 리셉터랑 같이 연결돼서 특정 암에서 좀 잘 잘라붙을 수 있는 그런 리셉터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방사도 동위원소를 서로 같이 이제 연결시킨 다음에 그거를 주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PSMA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스테이트는 전립선암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많이 갖게 되고 거기서 방사도 동위원소가 막 나오게 되면 거기 있는 DNA 사슬들이나 이런 것들을 끊고 하면서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몇몇 병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맨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FDA 같이 이미 이제 승인받은 방사선 동위원소 의약품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얼마만큼의 많은 동위원소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주입을 할 거냐는 거죠.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어, 작용을 할 텐데 그 적절한 도주는 얼마일까라는 게 이제 여기서 지금 핵심입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미스테리인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UCSF에서 좀 연구를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레디에이션 에미션은 사실은 베타가 나오느냐, 알파가 나오느냐, 아니면 오제 일렉트론이 나오느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다들 뭐 베타 파티클이나 알파 파티클의 특성들은 다들 다 아실 거지만 주로 이제 처음에는 베타 파티클이 나오는 뭐 아이오다인이라든지 루테늄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알파 파티클이 이제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더 암 주변에서 더 많이 나오고 LET라고 해서 좀 더 진행될 때 많은 에너지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파티클에 대한 악티늄 뭐 225 같은 물질들도 최근에 많이 각광됐고 좀 관심 있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특성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터널 빔 레디오 세라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제 방사선을 쏴서 아무래도 좀 암 부위가 항군되거나 아니면 전이가 되더라도 국소 전이가 된 한 두세 개 정도 이런 식으로 된 곳은 이런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로 가능하지만 사실 전신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는 사실 이거를 일일이 다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이제는 방사능약품 동위원소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연구나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는 사실 방사선 치료를 한다, 환자를 암을 치료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두 개가 컴바인 돼서 동시에 같이 적용을 해줘야 좀 이제 완벽한 암 치료에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도시메트리라고 해서 과연 이제 사람의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흡수 선량을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거를 이제는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논문에서 이제 발췌해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먼저 인젝션을 한 다음에 시간대별로 펫, 이시타모, 펫이겠죠? 아니면 스펙트 같은 이미지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나갈 때까지 이제는 이미지를 찍고 방사 동영상 다 나갈 때까지 찍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임 액티비티 커브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각 장기별로 액티비티가 얼마큼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즉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환자한테 각 장기별로 아니면 투머에 그러니까 암세포에 얼마만큼의 많은 액티비티가 전달이 됐고 호수가 됐는지를 이 그래프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 거를 알게 되면 그 이미지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치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액티비티를 이제 인젝션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얻어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랑 실제 이런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리게 되고요. 이런 이제 간단한 수식이긴 합니다만 이런 수식을 통해서 암세포나 정상 장기에 얼마만큼의 도주 흡수 전량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UCSF에서 UCSF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고요. 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다양한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아이오다인 혹은 뭐 루테슘 아니면 뭐 이거랑 다른 이제 가돌륨이라는 또 다른 또 방사성 동용소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게 좀 많이 될 것 같다. 국내에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가 한 5년 전이니까 네, 그때만 해도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많은 연구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이제 해외학 쪽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시간 많이 빨리. 그 다음에 이제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를 이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에서 의료기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아실 텐데, 혹자는 아직도 하고 있어? 아니면 이제 뭐,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사실 5가지를 했어요. 울트라사운드, 그다음에 일반적인 레디오그래피, 그다음에 CT, 그다음에 이제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해서 혈액 진단기기, 그다음에 MRI까지 처음에 5가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는 다 몇 개는 없어지고 3개만 남았죠. 울트라사운드랑 일반적인 이제 라디오그래피 DR이랑 저희는 DR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CT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울트라사운드는 메디슨을 인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흑자도 내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엑스레이나 뭐 이제 CT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몰려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돌파구나 이런 거는 쉽진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쉽지 않았고. 근데 CT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다 보니 좀 출시를 늦은 거고 아마 뭐 몇 년 내에는 또 괜찮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님들도 거기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는 뭐 최근에 학회나 이런 전시회를 가면 항상 삼성이 있고요. 아마 키메스도 가실 텐데 키메스도 뭐 다른 부스랑 좀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CAE라는 그룹에 있었고요. 계속 한 부서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AE에 들어간 이유는 여기 CAE는 뭐 컴퓨티드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사전에 모든 걸 다 확인해 보겠다라는 부서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처음 시작은 반도체 쪽에서 먼저 CAE라는 부서가 큰 게 있고요. 그거를 괜찮다 보니 다른 부서들, 휴대폰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제 의료기기까지 다 퍼져서 각 사업부마다 CA라는 그룹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시뮬레이션 하느냐?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전자전기적, EMI, RF, 메카니컬, 스트럭처라든지 열유동이라든지 멀티피직스, 아까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요. 사운드 이미징 초음파니까 사운드 거랑 이미징을 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엑스레이 피직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랑 이제 다른 분 아직까지 남아 계신데 저랑 두 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피직스로 있습니다. 엑스레이 피직스는 툴이 다들 아시겠지만 게이트나 지안트라든지 아니면 사실 유료 툴보다는 그런 오픈 소스 툴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이제 셋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엑스레이 튜브를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엑스레이 기기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응급실이나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카트처럼 밀고 다니면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는 환자가 거동하기 힘들 때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암이 크게 길게 나오게 되고 이때 지금 튜브가 이 무게에 따라서 이 무게가 이제 뭐 안에 뭐 계산을 하게 되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무게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얼마만큼의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 무게는 얼마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컴팩트한 뭐 삼성이 좋아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가벼운 뭐 그런 이제는 모바일 엑스레이 기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때 엑스레이 튜브도 얘는 국산화하고 그때 당시에는 캐논이나 도시바 거를 사용했는데 이제 국산 거를 사용해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최경량의 네, 엑스레이 튜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중요하죠. 그래서 엑스레이 튜브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엑스레이 피직스 관점에서는 리퀴지 얼마큼 누설되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촬영을 할 때 스트레이 되는 거 얼마큼 많이 분포가 되는지들을 미리 이제는 확인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최경량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납이 다 곳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납의 구조물이라든지 납의 두께 같은 것들도 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정도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 개발할 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의 뭐 이제는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는 IC라는 이제는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는 그 레귤레이션에 맞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델링 할 때는 사실은 저희 팀에서는 이제는 캐드 툴을 잘 다루는 분들이 다 계시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엑셀 큐브를 다 3D 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툴에 다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스피드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는 뭐 열전자가 에노드에 타겟팅돼서 나온 엑스레이의 비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노드 표면에서 바로 엑스레이가 나오고 그런 이제 모델링을 했을 경우 과연 그게 얼마큼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힐 리펙트라는 좀 거를 가지고 좀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와 시뮬레이션 결과들도 정확성을 맞춰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경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납의 구조물도 여러 가지 바꿔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누설이 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좀 많이 두께나 구조물을 바꾸면은 좀 괜찮은 건지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것들은 대회비라서 사실 뭐 내용도 사실 뭐 보면은 별로 없긴 한데 대회비였지만 다행히도 이걸로 이제는 뭐 초록도 되고 포스터도 되고 뭐 논문도 냈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 그림들 정도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CT도 같이 이제 진행했는데요. CT도 원리를 다 아실 거라서 뭐 이 부분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CT 중에 이제 CT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시간이 문제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그래서 이제 그 수소통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AEC라고 해서 오토매틱 익스포저 컨트롤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사례였죠. 너무 많은 익스포저가 돼서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적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빔 스탈베이션이라고 해서 사실은 한 사람의 인체는 여기는 넓적하고 여기는 이제 넓기 때문에 동일한 엑스레이의 양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빔 스탈베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빔이 이제는 충분하지 못한 빔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상을 제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환자 몸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저는 오토매틱하게 익스포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모두 다 이런 AC 방법이 다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CTDI 밸류 같은 것들로 먼저 이제는 간단하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인체처럼 좀 유사하게 팬텀을 좀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또 진행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는 뭐 IRC 팬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엑스캣이라는 조금 좀 그렇지만 엑스캣 팬텀으로 또 진행을 해서 흡수 전량, 그다음에 각 장기별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 밖에 좀 다른 것들은 뭐 토모 신데시스라고 해서 CT처럼 3차원 이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한 2.5D 정도? 그러니까 한 포커스된 한 부분에서는 덱스별로 물질들이 뭐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토모 신데시스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회사 내에서 나와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먼저 검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듀얼 에너지, 그러니까 듀얼 에너지라는 거는 하이 에너지랑 로우 에너지 두 개를 사용해서 물질 분리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에너지에 따라서 어, 데지네이션 되는 값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에너지면 하나의 물성을 얻을 수 있고 두 개 에너지면 두 개. 하지만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에너지로 세 개의 물성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커스가 되면 이런 이제 두께별로 자기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건데 결론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허들이 높은 거를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 부인지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무릎입니다. 무릎에 이제 연골이 이쪽에 있고, 연골은 당연히 이제 소프트 티슈고, 사실 소프트 티슈를 엑스레이 장비로 본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이제 토모 장비로 보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듀얼 에너지로. 그래서 이제 왼쪽이 실제 영상이고 오른쪽이 시뮬레이션 영상인데 수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물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긴다거나 연골이 어떤 식으로 생겼던지를 볼 수 있는데 이미지로 봤을 때 나는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미지로 확인할 때는 사실 보이지 않고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뮬레이션까지만 진행이 되고 이거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 끝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거는 이 이미지를 밖으로 꺼내올 수 있어서 살짝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에서도 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었다. 지금도 간간히 하고 계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는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입고 있는 레디어시 온콜로지 쪽입니다. 아마 이제는 뭐 다들 이제 수업을 해서 다 보셨겠지만 리낙이라고 해서 실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사용되는 장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복잡한 거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엑스레이 튜브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이 일렉트론권에서 전자들이 나와서 특별한 이제 필터가 있고 그쪽에 이제는 히팅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가 쭉 많이 나오게 되죠. 단지 이제 엑스레이 튜브 같은 경우는 최대 뭐 150kb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뭐 20매부 정도까지 되게 강한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로 환자에게 쏘이고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조금 다른 건 또 여기 마그네틱이 있어서 실제로 이게 엑스레이 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다 나와서 이쪽 부분이 나온다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 이쪽에 포커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커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그 치료실의 룸의 크기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그 엑스레이 빔을 나오게 할까라는 하다 보니 그 마그네틱을 둬서 이 전자들이 이렇게 270도 돌게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히팅되게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틸트모트 헤드가 앞에 또 붙어 있게 되고요. 그에 대한 이제는 자세한 뭐 도면은 오른쪽 같지만 주로 이렇게 필터가 앞에 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필드 사이즈에 맞게끔 빔이 조사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다 위에서 주호라고 해서 다 굉장히 두꺼운 납이나 이런 걸로 다 차폐를 한 다음에 세밀하게 이제는 그 암세포에 조사하기 위해서는 MLC라고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또 납들도 있어서 그걸로 환자에게 겐트리가 돌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의학 물리를 쪽에 있다 보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QA입니다. 아마 굉장히 이건 필수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 또 오늘 낮에도 점심 먹기 전에 장비에 QA를 하고 왔습니다. QA가 뭐냐고 하면 이 이제 뭐 위에 뭐 영어로도 좋겠지만은 이제 뭐 한글로 뭐 그냥 말하자 보면 이게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이 기기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성능이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매번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거를 하는 작업, 일련의 과정, 그걸 다 QA라고 하고 있게 되고요. 이런 QA 작업은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래서 이런 QA는 이제 여기 AFPM이라고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게 되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데일리, 먼슬리, 애뉴얼리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기도 하고, 어, 너무 루틴화가 돼버리면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를 바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원리나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톨러런스는 2%, 뭐 예를 들어서 2%인지 1mm인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인지, 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일리 QA, 먼슬리 QA, 애니얼 QA 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QA가 장비 QA도 있지만 사실 환자한테 그냥 플랜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플랜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 환자한테 빔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플랜을 하게 되는데 그 플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환자한테 먼저 적용하기 전에 먼저 가상의 디텍터를 두고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페이션트 QA라고 하는데 항상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한 다음에 우리가 정해놓은 음, 기준에 잘 들어오는지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플랜을 하거나 다시 셋업을 해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된 플랜 치료 계획만 치료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는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한 두 가지 정도 설명해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좀 긴 시간인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 관련된 겁니다. 네, 브레스트 캔서도 당연히 이 리낙 장비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DIBH라고 해서 깊게 들숨, 깊게 숨을 들이쉬는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방사선을 이제 브레스트에 조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브레스트 안쪽에 렁도 있고 심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우리가 치료 계획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폐나 심장에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원치 않은 단계에 들어오는 거니까 암을 없애려고 했다가 또 다른 질병을 얻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고자 깊게 들숨을 한 다음에 멈춘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폐나 심장에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이 DIBH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환자분이 사실 20초 이상 숨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환자들이 꽤 있죠. 그게 어떻게 하면은 이 환자들을 좀 이 DIBH를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 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트레이닝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료 전에 아니면 CT를 찍기 전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장비를 통해서 실제 호흡 시그널을 보고 그냥 깊게 들숨을 멈춘 다음에 그 레벨이 어떤지 보고 실제로 빔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예, 숨을 멈추는 이런 트레이닝 툴을 뭐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어제는 다른 회사랑 같이 한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환자들한테 먼저 치료 전에 본인의 호흡 레벨이라든지 자기 호흡의 수준을 알게 되면 치료받을 때 그냥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치료 장비는 뭐 우리 이제 병원에 있는 장비를 활용했고요. 이게 환자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IRB라고 하는 그 윤리기관의 이제 어프로브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 기간 내에 몇 명의 환자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거 다, 네,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이제는 정상 장기, 렁이라든지 하트에 이제는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병원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내에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네, 심장과 이 PTB라고 해서 실제 암이 있는 위치인데 그 위치와의 거리가 적절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스 홀딩 타임 데이터라고 해서 트레이닝 받을 때 과연 이 환자분들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사실은 되게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민맥스로 사실 보긴 했죠. 그 제일 못했을 때랑 제일 많이 들숨을 멈췄을 때랑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꽤 효과적으로 좀 도움이 됐다. 트리트먼트를 이제 실제 치료할 동안에도 실제 다 시간을 재보니 우리가 원하는 20주 이상만큼 다 환자분들이 잘 숨을 멈추더라. 그런 거랑, 그러면 실제 이제 장기에 들어오는 혈량들이 우리 기준에 다 들어왔는지 등등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DIBH랑 그 SGRT라고 해서, 두 가지를 좀 접목시키는 겁니다. 이 SGRT는 뭐냐고 하면, 보통 이제 방사선 종양과에서 암 치료를 받을 때, 약간 우리 쪽에서는 타투라고 하는데, 이걸 실제로 하는 타투는 아니지만, 그 환자를 베드에 눕혀서 치료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겠죠. 그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쪽에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자 몸에 다 이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고자 하는 온라인에서 맞춰야 되겠죠. 이게 되게 이제 좀 환자분들한테 힘든 게 이게 보통 치료가 4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일주일 이상, 뭐 15일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 타투를 계속 그려진 상태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고통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서피스 가이디드 레이저 세라피라고 해서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환자의 서피스들이 다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서피스만 가지고도 우리는 환자를 잘 셋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랑 DIBH랑 좀 잘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되면 좀 더 환자분들한테 좀 좋은 치료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쉽게도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CT를 두 번 찍어야 됩니다. CT를 두 번 찍는 이유는 한 번은 페이션트의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 찍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DIBH라고 해서 깊은 들숨을 한 상태, 멈춘 상태에서 CT를 한 번 더 찍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치료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CT를 두 번 찍게 할 거냐? 굉장히 좀 넌센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CT 한 번만 찍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사실 CT 찍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카우뷰라고 해서 뭐 썰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2D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환자를 어느 정도의 이제 필드 오브를 가지고만 CT 영상을 할 건지 그 스카우뷰를 항상 찍게 되는데 그 CT 2D 영상만 가지고 우리가 페이션트 포지션을 할 수 있는 3D 완벽한 CT 영상은 아니지만 그 바디 쉐입을 알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려면 사실은 딥러닝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딥러닝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뭐 코디네이션도 맞추고, 뭐 프리 프로세싱도 하고, 데이터들을 막 얻어서 한 200개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뭐 제너레이티브 뭐 해서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 딥러닝을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과연 얼마큼 좋은 데이터들을 잘 갖고 있느냐가 문제고 사실은 처음에는 데이터를 잘 해보지 않고 막 했다 보니 스코어가 나빠서 그렇게 보면 이런 잘못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서로 안 맞는 데이터가 들어있다거나 잘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문제였고
이런 데이터들을 잘 걸러내린다라고 말씀드리고자 이 페이지를 넣었고요. 그 살짝의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이제 서뷰가 두 방향 찍는 거죠. 코로나 뷰랑 파지타 뷰 2D 이미지를 넣어서 오른쪽과 같이 3D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뭐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실 내부 장기는 사실 환자의 포지션만 알면 되기 때문에 내부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디 쉐입만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된 이유는 이 브레스트 보드라고 해서 환자의 이제 브레스트에 조금 더 빔이 다 잘 조사되기 위해서 환자를 약간 눕힐 때 평평하게 눕히지 않고 약간 들게끔 해서 팔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포지션까지도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잘 맞느냐 정량적인 평가는 뭐 다이스라든지 하우스돌프 이제는 밸류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박스가이마다 비교했을 때 괜찮은 뭐 값들이 나오네라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걸 가지고 실제 환자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다시 IRB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 많은 데이터들을 잘 해서 실제 환자한테 적용할 때 환자한테 정말 문제가 없을 만큼의 잘 포지셔닝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갈 길이 많은 연구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이 길어졌는데 해외학 쪽에서 이런저런 연구도 했었고 네, 레디올로지에서도 이런저런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방사선 중량과에서도 뭐 QA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제가 이제 클리니컬한 리서치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마지막 페이지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다양한 분야로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 좀 두서없이 진행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